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배우는데 아시다시피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BC는 오래 붙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변경이 많이 돼갖고 물론 배운 것이 전혀 단 데서 편입되겠지만 그래도 요번에 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시고 원래 이제 제가 이 책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 이승욱 선생이 이렇게 해서 다시 바꿨어요. 제 책인데 거의, 제 책에 있었는데 거의 이렇게 많이 바뀌어갖고, 제가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약간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한 10년치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안 나오거든요. 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떤 건 제가 과감하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를 믿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목차를 보면 거기 목차를 보면 챕터 9까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그 챕터 2 그 다음에 챕터 4 그 다음에 챕터 8 여기 이런 것이 중요해요. 주로. 그리고 특히 만약에 시뮬레이션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챕터 8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시뮬레이션은. 그리고 챕터 8은 비율 분석은 여러분들이 회계 감사에서도 또 배워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고 또 이렇게 또 박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 한 10문제 내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문이 굉장히 두 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틀리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다고? 틀리면 아까워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향이 뭐냐면 재무관리하고 회계랑 엮어서 문제를 섞어서 문제 내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따로 재무관리가 아니고 회계 문제와 재무관리를 연결시켜서 낸다고요. 그런 것이 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3페이지 보시면 뭐냐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의 정의가 있는데 재무관리는 기업 활동에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금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BS에 보시면 요 우측이 뭐예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어떻게 자금을 운영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쓴 것이 자금 조달하는 게 데트가 있고 여기 에쿼티가 있어요. 데트가 있고 에쿼티가 있어. 그러면 데트에 대해서는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뭘 지급할까요? 차입한 것의 대가는 뭘 지급하냐면 이자라는 걸 지급해. 그런데 에쿼티는 뭘 비자면 배당을 지급해요. 그런데 이자와 배당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이자는 뭐가 된다?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떨어져. 비용으로 떨어지니까 뭐가 있까? 그만큼 비용 떨어지니까 그만큼 뭐냐면 세금을 적게 내. 비용만큼 이익이 적어되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텍스 이펙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텍스 이펙트를 항상 고려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 이자는 1월 1일 날 빌린 거고 7월 1일 날 빌린 거 똑같이 1년치 이자 줄까요? 아니지. 그래서 항상 뭐가 있으면 이거는 월할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빌린 기간만큼만 이자를 내. 근데 배당은 이것은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아. 손익계산서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면 자기 자금을 쓴 거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퍼튜니티 코스트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니네 회계학에서 구하는 이익이 틀리다는 거야. 니 자본금 10억 갖고 온 거를 그건 비용 계산 안 하고 이익을 계산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니 자본금 10억을 은행에 이금해서 10% 받는다면 1억을 비용을 떨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차이 나는 그런 컨셉이에요. 항상 경제적 이익이 작게 돼 있어. 기회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참고로.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비용을 대지하기 때문에 텍스 이펙트가 없지. 그리고 이거는 뭐다? 월할 계산을
하지 않아. 배당 기준일에 갖고 있으면 전체 기간에 갖고 있어요.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필요하다? 회계에서도 필요해. 회계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자금 운용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오퍼레이팅 에셋 이렇게 되겠네. 오퍼레이팅 에셋. 그 다음에 난 오퍼레이팅 에셋 이렇게 되겠지. 난 오퍼레이팅 에셋 이렇게 됐어요. 이 부채로 조달할 거냐, 에쿼티로 자금을 조달할 거냐, 그걸 뭐라고 한다? 거기 형광펜 칠해서 캐피탈 스트럭처라고 해. 캐피탈 스트럭처. 캐피탈 스트럭처. 캐피탈 스트럭처는 자금 조달을 부채로 조달할 거냐, 자본을 조달할 거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게 중요할까? 조달 코스트가 낮추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10%라면 이건 텍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더 싸.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중 평균해서 그 코스트가 얼마나 될 거냐, 그걸 구하는 것이 아까 챕터 뭐에서 구한 거냐면 이것이 챕터 4에서 구한 거예요. 챕터 4에서 구한 거는 한마디로 하면 챕터 4에 구한 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뎁트로 구한 것이 뎁트로 조달한 것이 40이고 에쿼티 조달한 게 60이에요. 총 100이겠죠? 그럼 여기 가중치가 0.4고 여기 0.6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코스트가 만약에 10%고 부채가 코스트가 이거는 코스트가 20%라면 이거는 4 플러스 12 해갖고 16%가 이게 와크라고 구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와크 구하는 것보다 이 조달 코스트를 뭘 구한다?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합산한 것이 뭐다? 와크예요. 그러니까 심플하지. 예? 그때 가서 배울 때 아주 브로드한 컨셉만 갖고 있으라고요. 그때 가서 저거 지금 몰라도 관계없어. 그때 가서 또 다시 하니까 지금 이제 아웃라인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웃라인만. 그래서 이렇게 4에서 10에서 16이 나오는데 이게 와크다. 이게 챕터 4에서 배우는 거다. 그런 컨셉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2번에 보시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의 목적이 뭐냐는데 옛날에는 전통적인 목적이면 이 극대화가 목적을 했어. 근데 지금은 안 써. 왜 안 쓰냐? 문제 있겠지. 문제 있는 게 뭐냐면 1번에 뭐냐면 이게 개념이 불명확해. 이게 단기이익인지 장기이익인지 또 이것이 오퍼레이팅 인컴인지 넷 인컴인지 그 이익에 대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뭘 한다?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개념이 불명확해요. 단기이익인지 장기이익인지 또 회계 처리의 방법에 따라 이익이 달라져. 왜 그럴까? 감가상각을 정액법이라든지 정률법이라든지 이익이 달라져. 그래서 이익을 쓰지 않고 이제 캐시프로를 써. 재무관리에서 캐시프로를. 그래서 캐시프로가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손익계산서에는 여러분 보세요. 1월 1일 날 이익이 1억 났고 12월 30일 날 이익이 1억 났어. 근데 이게 손익계산서 이걸 두 개 다 합쳐서 2억 그래. 2억 그래. 근데 재무관리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지. 야, 1월 1일 날 이익이 생겼으면 그걸 갖고 1년 동안 이자를 놀렸으면 이것이 10% 1억 1000이 됐을 텐데 어떻게 이걸 똑같이 곱하냐. 근데 회계학은 야, 그거 똑같은데 뭐 그걸 가지고 피곤하게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배우는 사람은 회계학을 아주 우습게 봐. 니네들 뭐 제대로 계산도 못한 애들이 그러고 경영학은 니네들 맨날 구름 잡는 얘기만 하냐. 이거 어떻게 또 맨날 그 측정하지도 못하는 걸 측정하냐 그런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노벨 회계상은 없어. 전부 다 경영학 쓰는 거 대부분의 이론은 경제학자들이 다 개발한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스스로 개발하는 이론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행정학에서 배워다 쓰고 경제학에서 배워 쓰고 주로 경제학에서 많이 갖다 쓰지. 그러니까 경영학 하는 사람들이 논문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 논문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좀 학자 같은 개념이 안 들어. 이게 뭐다? 이건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테크닉. 그래서 몸에 채워야 돼. 그래서 화폐 시장 같이 무시해요. 자, 이런 것 문제 때문에 4페이지 가보시면 기업 가치 극대화를 해요. 기업 가치 극대화. 기업에서 기업 가치는 기업 자체는 미래 현금을 기업인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미래 현금 가치를 합계를 말한다. 그래서 뭐냐면 미래에 캐시프로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미래에 이렇게 쭉 보면 미래에 이렇게 캐시프로가 쭉 등장하면 이 캐시프로를 갖다가 캐시프로를 1 플러스 와크라는 거, 와크를 해서 n을 해서 한 것이 기업의 가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갖다 높이면 가치가 증가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와크라는 걸 조달 코스를 낮추면 증가하겠지. 이런 컨셉 알겠어요? 그리고 와크를 구하는 것이 그런 거고, 캐시프로를 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캐시프로를 쓰냐? 이익을 안 쓰고. 제가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왜 회계학에 쓰는 이익의 개념을 재무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건 마땅치 않다. 니네들 전부 다 회계를 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다. 이런 거야, 조작.
왜? 방법에 따라서 이익을 늘릴 수도 있고 적게 늘릴 수 있어. 그것이 물론 총 기간 똑같지만.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요. 지금 똑같이 레버뉴는 1000 이렇게 똑같아. 똑같아. 근데 이 기업은 다른 비용은 하나도 안 들고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만 있다고 봐요. A 기업은 디프리시에이션이 정액법을 썼더니 감가상각이 200이야. 근데 B 기업은 정률법을 썼더니 감가상각이 400이야. 텍스가 제로라고 가정해 심플하게 해서 그러면 A 기업의 넷인컴 얼마일까? 800이야. 그죠? B 기업은 넷인컴 얼마에? 600. 똑같이 1000이 나왔는데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차이가 나. 그러면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익 차이 나는 건 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거를 캐시프로를 사용해보자. 이게 캐시프로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 돈이 들어온 거 얼마다? 돈이 들어온 건 1000이지. 이거 200 나갔나? 아니죠. 이건 감가상각이 돈이 안 나간 비용이야. 여러분 회계에서 배웠다시피. 이것도 1000인데 감가상각은 400. 이게 없어. 그럼 돈이 1000이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캐시프로는 여기다 플러스 200을 더하고 플러스 400을 더해. 왜? 돈이 안 나간 걸 뺐으니까. 그럼 캐시프로가 될까? 캐시프로가 1000, 캐시프로가 1000 해서 캐시프로를 썼더니 회계에서 처리했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차이가 나는 걸 어떻게 전부 다 제거시켜버렸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캐시프로를 쓴다. 그러니까 이익을 쓰는 개념보다 어떤 게 더 좋다? 캐시프로를 쓰는 것이 훨씬 좋다. 근데 캐시프로는 뭐다? 캐시프로는 세후 기준으로 작성해요. 캐시프로는 뭐로 작성한다? 세후. 비포 텍스가 아니고 애프터 텍스 기준으로 세후 찾아. 그러면 이걸 제가 공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 캐시프로는 넷인컴 플러스 디프리시에이션. 이거에서 넷인컴은 캐시프로 마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이걸 갖다 제가 도출해 줬으니까 이 네모친 거는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지. 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험을 제일 쉽게 붙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해한 다음에 외우는 거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책을 여칙 있는 내용 공식 같은 거 다 외우면 다 못 풀 것 같아요? 다 풀겠지? 예?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도 뭐다? 회계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지 모르지만 회계도 암기하는 거야. 이해해서 하려면 한참 걸려. 제가 적용한 게 이해해서 하면 한참 걸려. 그래서 이런 시험은 어떤 내용들은 설명해 주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해도 이걸만 하면 답을 다 풀어. 이걸 다 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시켜주고 도출해 줄 뿐이지 외우는 거 어떻게 하다? 외워서 이걸 자유자재로 갖다 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돼.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된다고. 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공식은 나중에 또 써먹어. 그냥 여기서 안 써먹으면 제가 외우라고 할 필요가 없겠지. 나중에 써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외워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회계이익과는 달리 미래현금 유입 및 유출액은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기입에 뭐다? 캐시프로가 객관적인 수치야. 박스에, 고득책 박스 있죠? 회계이익보다 어떤 게 보다? 캐시프로가 더 객관적인 수치야. 왜?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진 않잖아. 캐시프로를 쓰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부의 주주 가치 극대화, 기업의 경영 성과와 관련 없이 타인 자본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타인 자본의 가치는 왜냐? 이 부채에 대해서는 이익이 많다고 해서 이자를 더 주나? 안 주죠. 이익이 없다고 해서 이자를 안 주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된 거야. 고정됐으니까 고정된 걸 빼면 뭐가? 부의 기업 가치 극대화는 주주 가치 극대화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업의 영업성과와 관련 없이 타인 자본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 극대화, 주주 가치 극대화는 동일한 묘포가 된다. 즉 기업 가치 극대화 이퀄 주주 가치 극대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 가치 극대화가 기업 가치 극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주주 가치 극대화가 기업 가치 극대화로 이어지는데 거기 뭐냐면 정보 비대칭성에 형광펜 칠해놓고 그다음에 대리 비용이 있어요. 대리 비용. 제가 혹시나
쓰는 문제로 대리 비용이 나올지도 몰라. 뭐냐면 여기 주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대리인인데 회사에서 주인은 주주가 되고 대리인은 경영진이 된다고. 경영인데 이 주인과 대리인, 주인이 자기의 경영 능력이 없어 여기다가 위임시킨 거든. 근데 이 대리인은 경영진은 주주 이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어. 왜? 자기 회사가 아니니까. 자기가 이익만 나도 더 이익을 가둬두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고. 그 충돌 속을 뭐냐면 이걸 갖다가 모랄 해저드라고 해. 해저드. 모랄 해저드라고 해. 이 경영진이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이전시 프라브럼을 해. 대리인 비용, 대리인 문제. 그럼 대리인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이 주주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항상 감시하죠. 감시. 이 제대로 할까 하는 걸 잘 감시한다. 그래서 감시 비용이 돼. 감시 비용이 들어. 그러니까 모니터링 코스트라고 그래. 두 번째는 이 경영진 거꾸로 이 주주한테 매번 자기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주를 위해서 그랬고 맨날 그걸 어필하려고 그래. 그걸 뭐다? 재무제표 작성해서 보고 설명을 하고 그걸 갖다 뭐한다? 확증 비용을 해. 확증 비용. 이거를 본딩 코스트라고 이걸 갖다가 모니터링 코스트라고 그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기타 비용을 갖다가 리지듀얼 로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에이전시 프라브럼 때문에 발생해요. 에이전시 프라브럼 때문에 이런 비용이 발생해. 그러면 이거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이 뭐냐? 대책이 뭐냐면 첫 번째가 스탁 옵션이라는 걸 줘. 누구한테? 경영진한테. 스탁 옵션을 주는데 어떻게 된다? 스탁 옵션은? 신한지주 같으면 지금 바뀌었지 모르지만 20년 전에 이렇게 해요. 회장한테 1년에 20만 주를 줘.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신한주가 3만 5천 원이라면 4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한 주를 4만 원에. 근데 만약에 신한주가 영업을 잘하고 5만 원 간다. 그러면 한 주 얼마씩 남아? 만 원. 근데 20만 주면 20억 버는 거지. 1년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럴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스탁옵션 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안 들으면 경영진을 교체해버려요. 이것은 스탁옵션 당근이고 경영진 교체하는 건 채찍을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쓰는 문제가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구글에 가면 에이전시 프라브럼에 대한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고. 그걸 영어로 된 게 있어. 이제 한국말 쓰지 말고 여러분 영어로 시험 봐야 되잖아. 그걸 갖다 딱 봐갖고 나름대로 이제 리튼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정리해 나가요. 여기 지금 저 옛날 박영인 선생이 썼던 책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그것도 좀 오래됐으니까 좀 플러스 계속해서 플러스해서 그걸 한 어느 정도 쓰냐면 여기 대략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요. 근데 한 3-4줄을 한 5줄을 한 4줄을 했고 한 15줄 정도 쓰면 되거든. 근데 서론은 어떻게 쓴다? 서론은 문제를 요약하는 거야. 어떤 걸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런 주로 문제 요약이야. 그 문제 준 걸 갖다 요약해.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쓰겠지. 다음 결론은 이런 거에서 이런 거니까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그래서 그런 컨셉이니까 항상 뭐예요? 한 15줄 내외로 13줄에서 15줄 내외로 쓰는 걸 해서 항상 딱딱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겠지. 예? 그래서 아마 여기 박윤 선생 그 교재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도 좀 플러스 좀 해서 또 최근에 시험 본 사람들한테 뭐가 나왔는지 보고 물어보고 그래서 해놓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가 추천하는 건 이번에 보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리턴이 없어져 버려요. 반대로 한국 학생들은 좀 영어 쓰는 게 좀 그러면 내년으로 틀 수도 있겠지. 그건 각자의 취향에 따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특히 IT는 내년에는 없어. 그러니까 IT를 배우는 것은 내년에는 써먹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BC를 요번에 못 붙으면 IT 공부한 것이 꽝이야.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 컨셉 이렇게 해주고 뭐다? 여러분들이 정리는 여러분들 해라. 이거 그냥 한번 이렇게 하니까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서 또 정리해. 그렇게. 자, 그 다음에
파이낸셜 마켓. 그럼 금융시장은 뭐냐면, 금융시장은 두 개 나요. 금융시장은, 파이낸셜 마켓은 크게 머니 마켓과 캐피탈 마켓으로 나눠져. 머니 마켓과 캐피탈 마켓으로 나눠지는데, 머니 마켓과 캐피탈 나눠지는데, 거기 보시면 그 박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어. 거기 머니 마켓은, 거기 타임이 보세요. less than 1year야. 만기가 1년 미만이야. 근데 캐피탈 마켓은 more than 1year야. 그러니까 기간이 차이가 나.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더 위험할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당연히 장기 투자가 위험하겠지. 그럼 위험이 크면 수익은 어떤 게 높을까?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당연히 그거 연결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팩터와 리턴 ROI가 당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 컨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건 거기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로 거래되는 도구가 달라. 거기 CDCP TV를 갖다 형광펜 칠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스탁 본드. 그래서 이 자체를 해야 되는데 이 CDCP TV이 뭐냐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 우리 챕터 보시면 목차 보시면 그 챕터 5에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주로 뭐냐면 워킹 캐피탈이라는 건 1년 미만이거든. 그러니까 머니마켓 상품을 다루는 거지. 그리고 거기 보시면 거기 챕터 7은 뭐다? 챕터 7은 본드잖아. 본드니까 캐피탈 마켓 상품을 다루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하나 밑에다 써요. 박스 밑에다가. 참여자인데 이 시장의 참여자가 머니마켓은 주로 누가 참여하냐면 여긴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이 주로 머니마켓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캐피탈 마켓은 누가 참여하냐? 캐피탈 마켓은 펜션, 연기금이나 라이프 인슈런스, 펜션이나 라이프 인슈런스. 예? 누가 참여한다? 연기금이나 생명보험회사가 주로 캐피탈 마켓에 참여해. 왜? 장기 투자했거든. 연기금도 장기 투자고 생명보험도 보험금, 종신보험 같은 거는 기간이 기니까 장기 투자도 가능하겠잖아. 근데 커머셜 뱅크는 예금은 1년 미만이 주로 많거든. 그러니까 주로 참여회사가 커머셜 뱅크예요. 예? 요거는 가끔 물어볼 수가 있어. 이 박스는 혹시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기본 컨셉이니까 여러분들이 뭘 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 캐피탈 마켓은 둘로 나눠져. 둘로 나눠지는데 뭐냐면 여기 이슈어 발행자가 있다고. 발행자가 있으면 이것이 인베스터 투자자가 있겠지. 이 인슈어와 투자자 사이에 거래되는 걸 뭐라 하냐면 그걸 뭐라 하면 프라이머리 마켓 그래. 프라이머리 마켓. 프라이머리 마켓은 새로 발행된 증권이 발행자도 또 누구한테 가는 거다? 투자자한테 가는 걸 갖다 뭐냐면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래. 그러면 이게 일단 투자자가 샀으면 이 투자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지. 투자자와 투자 사이. 이걸 뭐라면 세컨더리 마켓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세컨더리 마켓. 이건 뭐다? 이미 발행된 거.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마켓이 키워드가 뉴야. 뉴리 이슈드. 그게 키워드야. 근데 세컨더리 마켓은 뭐냐면 previously issued야. previously issued.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previously issued를 한 단어로 뭐랄까? 한 단어로. previously issued를 한 단어로 뭐라면 아웃스탠딩이라는 거야. 아웃스탠딩. 이미 발행된 걸 뭐냐면 아웃스탠딩이 그래. 이해가셨어요? 그 키워드, 이 컨셉을 봐봐. 가끔 프라이머리 마켓이 뭐냐, 세컨더리 마켓 뭐냐 그러면 뭐다? 프라이머리 마켓은 새로 증권이 발행돼서 발행자로부터 투자자한테 넘어간 걸 갖다가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그러고, 세컨더리 마켓은 뭐다?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사이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마켓은 신차 시장이고 세컨더리 마켓은 중고차 시장이야.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없으면 대가. 중고차 시장이 없으면 신차 시장이 잘 가격이 낮아져.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도 필요해. 신차 시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신차 시장에 해당되고, 신차 시장에 해당되는 것이 프라이머리 마켓이고, 중고차 시장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세컨더리 마켓이야. 컨셉이 뭡니까? 네? 자, 가끔 그걸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발행자 입장에서는 아까 이자와 배당을 주잖아. 그게 뭐다? 그게 발행자 입장에서는 코스트야.
발행 코스트, 조달 코스트.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발행자 입장에서는 조달자 입장에서는 코스트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야. 근데 같을까 다를까? 같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똑같아. 그게 물어보는 차원에 따라서 그것만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시면 거기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보면 자기 자본 비용, 코스트 오브 에쿼티 또는 타인 자본 비용, 코스트 오브 데트. 그래서 이건 뭐다? 조달에 따른 주주 및 채권자가 지급하는 대가야. 그냥 조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반면 2번은 require rate of return, 요구 수익률은 뭐다? 이건 투자자 관점이야. 1번이 조달자 관점이라면 2번은 투자자 관점이야. 서로 똑같아. 지급하면 조달 코스가 되는 거고 받으면 투자 수익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달자는 가급적이면 낮게 조달하려고 투자자는 높은데 투자 수익을 하려고 그러겠지. 자, 그러면 이그젠플 이런 컨셉이에요. 파이낸셜 마켓, 트레이드 데트 시큐리티스. 거기 머추리티가 레스 되는 완료야. 그럼 무슨 마켓? 머니 마켓이지. 머니 마켓. 그 다음에 이그젠플 2. 뭐냐면은 프라이머리 마켓. 프라이머리 마켓이 뭐냐 그러면 프라이머리 마켓은 뉴리 발행된 증권이죠. 뉴 이슈에 뉴 이슈. C1 같은 거 찍으면 안 돼. 뉴자 들어갔다고 잘 봐야 돼. 그거 쏘으면 안 돼. 새로 발행된 증권 C1 새로 발행된 거 거래되는 시장이야. 잘 읽어보시면 뉴 들었다고 무조건 찾으면 안 돼. 하나만 있으면 찾아야 되는데 두 개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셔야 돼. 문제 푸는 요령이. 프라이머리 마켓은 뉴라는 건데 뉴가 지문에 하나만 있으면 그거 답이에요. 근데 두 개가 있으면 읽어봐야 되겠지. 쏘으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3번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줄에 not issuing new stock. 새로운 게 발행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은 purchase인데 새로 발행된 것이 없는데 기존에 발행된 거를 갖다가 사는 거는 무슨 시장이냐 그런 거야. 새로 발행된 것이 없는데 기존에 발행된 거 사는 건 뭐다? 세컨더리 마켓이지. 뭐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가치 평가를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건 뭐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뭐다? 인컴 어프로치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뭐다? 미래 캐시플로우를 적정한 할인율로 한 것이 가치가 된다. 이거 무슨 방법이다? 그걸 갖다가 인컴 어프로치라 해. 주로 쓰는 것이 우리는 뭐다? 인컴 어프로치 쓰는 거야. 미래 현금 흐름을 갖다가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걸 갖다가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인컴 어프로치를 한다. 이게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건데. 마켓 어프로치는 뭐다?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냐. 그래서 선물시장 가격이 대략 보면 얼마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1번 쓰고 3번은 뭐냐면 에셋 어프로치는 그 자산을 현재 구입하거나 제조한다면 가격이 얼마 될 거냐 그런 거. 제조달 원가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이건 안 써요. 주로 감정평가법에서 쓰거나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고 1번을 쓰는구나 그런 것 정도만 알면 돼요. 이런 건 뭐 별로 관계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프리 캐시플로우 오브 더 펌.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인데 재무 상태의 BS의 제역 구성인데 BS를 보시면 회계에서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이렇게 나오는데 재무관리에서는 거기 넷 워킹 캐피탈, 그 다음에 픽스드 에셋, 그 다음에 넌 오퍼레이팅 에셋 그렇게 나와서 넷 워킹 캐피탈하고 픽스드 에셋인데 넷 워킹 캐피탈은 컨셉을 알아야 돼요. 넷 워킹 캐피탈은 뭘 한 거냐면 커런 에셋에서 커런 라이빌티를 차감한 거야. 요거 중요한 용어예요. 넷 워킹 캐피탈은 뭐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롱텀 데트만 있지 숏텀 데트 없죠? 왜? 요게 벌써 요게 들어간 거예요. 요게 들어간 거니까. 좌측으로 이전해갖고 그걸 갖다 빼버린 거니까. 근데 여기서 넷 워킹 캐피탈이 정의가 이거니까 외워야 돼, 이거는. 근데 넷 워킹 캐피탈은 캐피탈 에셋, 커런 에셋 증가하면 넷 워킹 캐피탈은 증가하겠지. 커런 라이빌티 감소하면 넷 워킹 캐피탈이 증가하겠지. 이걸 갖다가 간혹 뭐냐면 고급 회계에서 오울수정 같은 데서 물어보는 컨셉이 있거든. 그래서 이건 꼭 회계하고도 연결되니까 알아놔야 돼. 넷 워킹 캐피탈은 뭐다? 커런 에셋에서 커런 라이빌티를 차감한 거예요. 그건 거기서 픽스드 에셋까지 해서 오퍼레이팅 에셋이고 이렇게 구한다.
자, 뭐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소인계산 재구성인데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이자비용 하면 법인세 차감전용,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세, 총괄, 토괄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재무관리에서는 인컴 스테이트 뭐냐면 거기 영업활동 관련 정금 수입을 R로 다 표현했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 관련 정금 비용을 C야. R과 C에는 비현금 정금이 따르지 않는 비용이나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수익은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포함됐다. 순수히 현금이 수반된 것만 포함된 거예요. 거기서 그걸 한 걸 갖다가 R에서 C를 뺀 걸 뭘 한다? EBITDA라고 해. EBITDA.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R에서 C를 뺀 걸 뭘 한다? EBITDA라고 그래. EBITDA. EBITDA의 약자는 뭐냐면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그 다음에 뭐다? depreciation 그 다음에 amortization 뭐다? 이자와 세금과 각종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에 이익을 뭐라 한다? EBITDA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이건 R-C를 뭐라 한다? EBITDA라고 그래요. EBITDA. 그 다음에 EBITDA에서 여기서 R-C에서 디프레이션을 차감한 걸 뭐라 한다? 이걸 갖다가 EBIT라고 그래. 요걸 없어졌잖아, 요거 없어졌잖아. 이거 뺐잖아. 뺐으니까, EBITDA에서 요거 없어졌으니까, EBIT가 됐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 EBITDA 곱하기 1-T 한 걸 뭐로 한다? 이걸 갖다가, 노팟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다? MA에서 배웠지. MA에서. EVA 계산할 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본 컨셉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 하겠어요? 노팟 그러면 EBIT에서 세금을 뺀 거구나.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을 뭐라 한다? 노팟이라 그래. 노팟은 다 배웠겠지만 여기 애프터 텍스. 이해 갔습니까? 요걸 갖다 이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할 텐데, 여기를 못 따라오면 힘들지. 공식을 막 유도할 텐데. 그 다음 페이지 공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공식이 굉장히 피곤하게, 복잡하게 써있는데, 제가 쉽게 해드릴게요. 이 컨셉은 알아두셔야 돼요. 세 가지. 지금 중요한 거 했어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이 기본 컨셉이 없들으면 이제 못 따라와. 어렵다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은 지금 배우니까 그래도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최종적으로 나온 공식만 외우면 돼. 관계없어. 근데 이제 제가 공식을 유도해 드릴 테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 7페이지 맨 우측에 보면 재무 관련해서 R-C 한 것이 EBITDA고 R-C 정금 유입을 통한 수익과 정금 유출을 통한 비용을 뺀 것이 EBITDA고 EBITDA에서 감가상각을 빼면 거기 뭐다? EBIT가 되는 거고 EBIT에서 세금을 빼게 되면 세금 때문에 뭐가 된다? 노팟이 되는 거예요. 노팟에서 거기다 뭐다? 노팟에다 디프리시에이션 더하면 뭐가 된다? OCF. 노팟에다 뭘 더한다? 디프리시에이션 더하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공식인데 여기서 보시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노팟 플러스 뭐가 된다? 디프리시에이션을 하면 되겠지. 이건 제가 공식을 좀 유도해 줄게요. 네? 이걸 유도해 줄게요. 근데 어떻든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어드밴스 어카운팅에서 뭘 배웠냐면 현금 흐름을 인베스팅, 오퍼레이팅, 파이낸스 있는 거 배웠어. 혹시 어드밴스 안 배운 분도 잠깐 저기 하고 참고 거기서 뭐냐면 오퍼레이팅은 영업활동 관련 현금 흐름이야. 영업활동 관련 현금 흐름은 그 다음에 이자는 무슨 활동이다? 이자는 지급한 거는 이것은 재무활동이거든. 왜? 자금을 부채를 조달해서 준 거니까 재무활동이야.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은 순수하게 영업한 거야. 그러니까 투자활동도 아니고 영업활동. 그러니까 영업활동 관련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하는데 거기서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영업현금은 1번에 보시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산정 시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즉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 텍스는 현금으로 유출액은 5% 계산이 차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세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아까 캐시플로우는 무슨 기준으로 한다? 세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 말 쓴 거야. 지금 세후 기준으로 작성한다. 세전 기준이 아니고 세후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머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뭘 구할 거면 거기 세 번째 박스 OCF에 보시면 에비타 곱하기 1-T 플러스 디프시에이션 곱하기 T 그 형광펜 그렇게 하나를 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OCF로 뭐냐면 EBIT 곱하기 1-T 플러스 디프시에이션 이렇게 해니까 두 가지 나왔죠. 거기 5% 캐시플로우는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 공식을 외워놔야 게 좋은 건데 에비타 곱하기 1-T 플러스 D 곱하기 T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EBIT 곱하기 1-T 플러스 D 이 말은 이게 뭐랑 똑같아요? 이게 뭐랑 똑같아? 여기 노팟하고 같은 거야. 노팟 플러스 뭐가 된다? D를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다? 3번은 노팟 플러스 D 해도 똑같이 나오겠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뭐다? 이거를 도출하는 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도출해 줄 거야. 예? 지금부터 이걸 도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결론은 도출하는 거 이해가 안 가도 이걸 암기만 하고 있으면 답은 푸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저는 구구단 처음 해올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구구단 못 이어서 맨날 손바닥 맞았어. 왜 5단은 쉽게 말했다. 5 더하기 지금. 근데 9단은 못 이었어. 근데 지금 가까이 보니까 99, 80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9 더하기 9번 하면 되더라고. 예? 그 답은 나오겠지. 근데 99, 80은 왜 외웁니까?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시험도 그래. 여기 AICP 시험장 가면 한 문제 1분 20초 안에 풀어야 돼. 몰라서 못 푸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문제가 딱 나오면 이걸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딱 답을 나오는 걸 딱 나와야지. 그때 문제 풀면서 보면서 이건 내가 어떻게 풀면 될까? 그러면 세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시험은 제일 좋은 게 암기하는 거라니까. 암기하고 거기다 딱딱딱 넣는 거야. 거기서 변수만 자기가 머릿속에 넣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방법은 뭐예요? 시험을 빨리 붙으려면 중요하다고 하는 공식 같은 건 쫙쫙 외워야 돼. 그럼 뭐 이걸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응? 딱 보면 게 딱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시간 쭉쭉 되지. 어쨌든 이걸 지금부터 할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자, 아까 캐시플로우는 뭐에다 뭘 더한다 했어요? 넷인컴에다 디프리시에이션을 더한 것이 캐시플로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캐시플로우 쓰니까 지금 5% 캐시플로우 쓰잖아요. 5% 캐시플로우. 그럼 캐시플로우는 아까 우리가 뭐냐면 넷인컴에다가 플러스 디프리시에이션 합친 것이 이것이 캐시플로우라고 배웠어요. 지금 다 했어요. 그러면 넷인컴은 어떻게 구하냐면 넷인컴은 R에서 마이너스 C 현금이 들어온 거에서 현금이 나간 거에서 또 뭐가 있다? 현금이 안 나갔지만 비용을 떠는 게 있었겠지. 그게 뭐가 있을까요?
감가상각이 있었지. 이걸 해야지 이게 넷인컴 되는 거 아니에요? 넷인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캐시플로우는 무슨 기준? 세전 기준, 세후 기준. 세후 기준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금을 빼는 것이 곱하기 1 마이너스 t를 빼면 되거든. 전체에서 세금을 뺀 것이라고. 이게 세후 기준.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플러스 d가 됐네. 플러스 d가 됐어. 그러면 아까 요걸 뭐라 했어요? 저쪽에서 보시면 R-C-D를 뭐라 했어요? 이게 EBIT 아닙니까? EBIT? 이게 EBIT잖아. 됐어요? EBIT. 그러면 EBIT 곱하기 1-T니까 이게 2번 공식 등장했나? 2번 공식이? 2번 공식 등장했네? 2번 공식이잖아. 2번 공식. 2번 공식 바로 나왔잖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못 가. 요거 전체는 못 가. 요거 전체는? 요거 전체는 노팟이잖아요. 노팟 플러스 D잖아요. 그럼 3번 공식 나왔나요? 여기서는 2번 공식 나왔고. 그렇잖아요? 나왔죠? 응? 나왔죠? 반응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갖고 제가 트릭을 쓸게요. 요걸 갖고 트릭 쓰는데, 이렇게 돼요. 요걸 갖고 트릭을 쓰는데, R-C 곱하기 1-T 해서 하고, 그러면 요걸 한 거지, 요걸 한 거지. 그 다음에 요거만 또 한 번 하면 어떨까? 요거만 하면, 요걸 빼서 하면, 마이너스 D 플러스 D 곱하기 T 플러스 D 이렇게 나올까요? 요걸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요거를 해갖고, 요걸 분계법, 정계라? 정계? 요걸 이렇게, 요걸 한번 곱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도 똑같잖아. 그래서 요걸 하면까, 요게 나온 거지. 요걸 하니까, D, 마이너스 D, 플러스 DT, D 이렇게 그대로 나왔잖아.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요거고, 요건 지워질까요? 같으니까. 예? 지워지겠잖아. 그럼 이거는, R-C 곱하기 1-T에 플러스 D 곱하기 T가 되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에비따 그러지 않았나요? 에비따? 머리가 왔다 갔다 하죠? 에비따. 그럼 이것이 저 위에 1번 공식이 등장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유도해 줬지만, 이거 이렇게 외울 필요가, 유도할 걸 못다. 뭐만 하면 된다? 이 공식만 외우면 되겠지.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이제 줄줄줄 외우면 되겠지. 이 공식을 외우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 외우고는 안 되겠지. 왜? 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 근데 그걸 에비타를 줄지, EBIT를 줄지, 노팟을 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면 된다. 이 지금 세 개의 그 박스에 있는 걸 유도한 건데 그걸 제가 이렇게 유도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구하는 걸 제가 잘 몰라갖고 제 방식대로.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된다. 지금 제가 요거에서 밴된 게 이거. 그 다음에, 노팟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노란색 친 거를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돼요.